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00회가 넘게 계속 인문학 강좌를 진행해 왔다라는 게 이게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거의 기적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특강을 의뢰를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제가 갔던 동네가 부산하고 대구하고 두 동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한 10번 갔다라면 대구는 20번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범어도서관을 보는 순간에 대구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갖는 게 이게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고요. 그리고 또 백순도 원장님께서 그렇게 오랜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구나.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이러한 전통을 맹맹이 이어져 오는 거, 이게 인문학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수영 씨가 위대한 뿌리에서 전통이라면 그게 뭐가 됐든 뭐 망건, 요강 모든 반동들도 다 좋다라고 이랬었는데 이런 인문학적 전통을 이어나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베이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컨은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을 굉장히 격한 어조로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플라톤적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한 인문학이 아니라 세상을 변모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계 도구와 같은 망치와 같은 그러한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문학에 대해서 아주 거리를 두었던 인물이거든요. 따라서 베이컨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에 모여서 이런저런 인문학적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서 고민하기에 굉장히 좋은 철학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 혹은 또 다른 분들을 만날 기회가 참 드물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언제나 이제 드는 느낌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베이컨에 관심이 있다 혹은 또 뭐 철학에 인문학에 다른 주제에 관심이 있다라면 인터넷 들어가면 동영상 자료든 아니면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자료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날고 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정보하고 대적해서 제가 이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식 정보에 있어서는 저는 필요가 없거든요. 또 AI 때문에 뭐 의사도 필요 없어지고 판검사도 필요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인터넷은 지식의 바다잖아요. 정보의 바다고요. 그 정보의 바다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방울 물방울보다 못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 그럼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언제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혹은 책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 오고 갈 때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변화하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서로 변화하는 과정, 그러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거 혹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거, 이것은 인터넷에서는 혹은 책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 점에 있어서 이러한 게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저는 여러분처럼 되고 여러분도 저처럼 되고
이렇게 상호 참여, 상호 변화의 과정, 이게 바로 인문학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베이컨인데요. 베이컨의 유토피아적인 상상력. 베이컨은 아틀란티스라는 책으로 그러한 과학적인 세계관을 전개했었죠. 그리고 지금 5세, 6세기가 지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유토피아를 구상하도록 만약에 기회를 드린다라면 여러분들 혹은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유토피아를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상상력을 전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혹은 신기관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베이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그의 새로운 과학관 등등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한 프랜시스 베이컨이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베이컨과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로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가 우선 베이컨의 생애,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새로운 관점 등등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들으셨기 때문에 교수는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그 다음 논의를 해서 그냥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컨이 그리는 유토피아의 실체가 어떠한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 지금 2021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관심도 증폭하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21세기 이 시점에서 16세기 베이컨과 어떻게 다른 식으로 미래를 구상할 것인지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베이컨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의 표지인데요. 표지를 보게 되면 여기 바다가 있고 바다 한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바로 뉴 아틀란티스이고 아틀란티스는 과거에 있다라고 믿어졌던 그러한 상상의 신화적인 섬이죠. 그 섬을 빌어서 베이컨이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뉴 아틀란티스의 아메리카 신대륙이 나옵니다. 신대륙하고 베이컨이 발견한 이 뉴 아틀란티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라는 대목이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관련해서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이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공부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약간 비하는 걸 위해서 먹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교과서님 말하기만 좋아하는 꼰대이고 베이컨은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죠.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마키아벨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먹물하기보다는 정치가 권력자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구상을 할 때 사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권력지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베이컨이 제시하는 미래 유토피아도 굉장히 권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잠깐 왜 도대체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러한 유토피아 책을 썼을까?
그리고 더욱이 베이컨만 썼던 게 아니라 아까 원장님께서 지난해 여러분들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런 강좌가 있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이컨만 유토피아를 썼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토머스 모어, 그 다음에 또 라캄파넬리아의 태양의 도시, 그리고 기독교 왕국 같은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책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뭔가 그러한 책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때 새천년이 시작이 되는구나. 지금 계속 지속되어 왔던 중세가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가 점차 안전에 전개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백지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과거는 다 지나갔다. 이제 세상이, 우리 삶이 백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내 미래를 혹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인류 미래를 한번 조명을 해보자. 일종의 새 출발의 문제의식이죠. 그리고 그런 새 출발을 자극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우선 중세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 근대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봉건 농업사회가 끝나고 점차 이제 산업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학문들은 세상을 관조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가령 제가 한 2시간 전에 미리 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산책로가 참 좋았습니다. 단풍들이 떨어져서 소리를 내면서 길바닥을 구르고 있고요. 그때 전에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전통적인 철학이었죠.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어떠한 질서일까? 어떠한 조화일까? 거대한 대우주하고 내 몸 소우주하고 어떻게 조화의 관계가 있을까? 관조하는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주의 질서를 관조하는 사람이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는 우리가 들리지 않는 음악이 있다. 이 음악을 듣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낙엽을 흩날리고, 그리고 또 하늘에는 구름을 떠다니고, 여기에 마음이 아끼는 게 아니라 이 낙엽을 가지고 뭘 만들어서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내 세상을 확 뒤집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관조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발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프랜시스 베이컨이죠.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 것인가. 물론 세상을 바꾸는 건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그 바꾸려고 하는 방향이 과연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문명 기술은 엄청 발달하는데 우리 행복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까? 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나무과 더불어서, 구름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불어서 같이 살아간다보다는 군림하면서, 리드를 하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편하게 도식화시킨다면 보살피고 배려하는 여성적인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제압하고 군림하는 남성적인 윤리가 있다면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토피아는 지독하게 남성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세계하고는 더불어서 같이 살고 보살피고 같이 아름다워하고 이런 세상은 너무나 거리가 먼데, 아무튼 이런 베이컨의 유토피아를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류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찌 본다면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망가진 게, 생태계가 망가진 게 중세에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근대의 시발점 베이컨과 더불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베이컨은 세상을 싹 갈아엎어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과학기술의 낙원으로 만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낙원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이 지점에서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기를 하죠.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 꿈꿨던 뉴 아틀란티스 이상적인 세계가 그전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대조되지 않으면 베이컨이 말하는 유튜브의 진짜 모습이 서투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1번을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2번부터 시작하게 되면 베이컨과 그전 철학 혹은 베이컨이 상상하는 유토피아하고 또 우리들이 상상하는 유토피아하고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막스 베버의 탈주술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주술화를 달리 말하면 세속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전 베이컨 이전에는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우주에는 온갖 초자연적인 힘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었고요. 그래서 가령 저희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후궁들끼리 암투로 벌리다가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찔러서 계속 저주를 하게 되면 시름시름 앓다 죽고 이런 일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바로 주술적인 세상이죠.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초자연적 힘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 떴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별하고 나하고 전혀 무관한데 그리고 또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라고 또 그런 식으로 별하고 나하고 어떠한 상응관계를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막스 베버에게는 탈주술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탈자연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완전히 끝나고 기계론적인 시계처럼 모든 것들을 기계론적으로 만유력에 의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으로 대치됐다. 이게 바로 탈주술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는 최고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주술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신의 영광이라든지 자연의 섭리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탈주술화되고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인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명제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빚어진 결과는 인간의 행복 말고 강아지 행복이라든지 호랑이 행복이라든지 나무 행복이라든지 산신령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물 건너 가버리죠. 따라서 이 결과는 인간 중심주의죠.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있을 것인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아파트로 만들고 공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를테면 베이컨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구상을 할 때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베이컨의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 유토피아를 너무나 다릅니다. 토머스 모 유토피아는 같이 잘 살자,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정의롭고 평등하게 서로 일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근데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토피아는 그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권력적인 위아래 위계관계가 심하고요.
그리고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연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위해서 군림하고 자연을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게 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 이 PDF 파일은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뭐 다운받아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살펴보십시오. 다시 이제 이 두 개의 슬라이드를 정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인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것인가, 자연의 상품화 혹은 자연의 공장화, 기계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관조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물을 들어엎어서 갈아엎는 그러한 불도저 같은 그러한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과학기술적인 세계관의 끝자락에 있지 않은가. 문명의 위기, 자연 생태계 파괴 등등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네 가지 우상 등등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연을 깡그리 갈아엎어서 빌딩으로 혹은 공장으로 만들어 했던가? 이건 그전 철학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죠. 그리고 또 자연은 엄마하고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모성적인 자연, 엄마의 품, 자연의 품, 자연과 더불어서. 그래서 만약에 산을 허물어서 터널을 뚫고 금을 채취하고 석탄을 캐고 이런 것들 부분적인 해결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연을 구멍을 뚫고 석탄을 캐내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이념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을 짓밟고 능욕하고 훼손하는 짓이다. 금을 캐는 것은 엄마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드러내는 거다. 자연을 그렇게 착취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프랜시스 베이컨이 여기에 대해서 일절 화해나 타협의 죄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서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이 계속 반항하면 묶어서라도 자연을 다스려서 자연을 너의 종으로 만들어라. 그전에는 인간은 자연의 종이다라는 생각이 지배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신적인 기획의 작은 일부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연 밖으로 벗어나서 자연을 감금하고 착취하고 실험하고 조작하고 고문해서라도 자연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아라. 따라서 도구적인 자연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베이컨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을 상상합니다. 성경의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하고 짐승들 또 나무들과 꽃들 더불어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져 버렸는데 그 망가진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아이템들을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이컨이 집어내는 건 굉장히 베이컨다워요. 인간이 자연에 의해서 군림하고 자연을 지배할 정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연을 통제권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타락하면서 자연도 그전에 언제나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웠었는데 망가진 자연들이 생겨난다. 가령 짐승이나 인간 같은 경우는 불구자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타락의 결과로 망가진 자연이다. 그럼 우리는 망가진 자연을 어떤 식으로 과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버릇을 들여서 다시 길을 들여서 순한 자연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자연을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자연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연이 아무튼 타락의 결과로 자연이 순수했던 자연이 평화로운 자연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반항적인 자연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연은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런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본다면 그래서 자연이 그 전에 표면에 있었던 자연의 질서, 조화, 원리들이 숨어버렸는데 우리가 숨은 것을 파내서 헤집어서라도 캐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연이 순순히 자기 비밀을, 자기 원리를 토해내지 않으면 고문해서라도 불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으로 하여금 입을 벌여서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베이컨이 실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하늘로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고 등등 그런 것들을 왜 그럴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하고 고민했다면 베이컨은 그것을 조작하고 실험을 해서 그 원리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베이컨의 철학은 실험실의 철학이죠. 그런 실험실에서는 자연이 자기 비밀을 자발적으로 토로하지 않으면 고문해서라도 토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때 자연을 여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특히 마녀로 비유를 했었어요. 중세시대 때 마녀 재판들이 성행했었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그러하듯이 자연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갈구든지 지지든지 아니면 망치를 때리든지 해가지고 자연이 스스로 비밀을 토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연의 비밀, 이게 바로 원리죠. 만약에 불을 가하면 물이 끓고 100도가 되면 비듬점, 아니면 또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우리 행복을 위한 노예로 수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베이컨의 자연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관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아틀란티스, 유토피아가 생겨난 것이죠. 이건 중세적인 자연관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중세 끝나고 근대가 열리면서 이제 빈 백지에다가 미래의 그림을 청사진을 그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때 이 시점에서 백지의 비유가 철학사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인간이 만약에 자연 제도나 사회적인 제도나 혹은 학문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자연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의 백지 상태에서 이게 바로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던의 만인의 만인의 투쟁이죠. 그 다음에 또 존 로크 같은 경우에 인간은 백지에 마찬가지 타보라사라는 백지, 그리고 또 몽테스퀴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문명이나 제도가 없을 때, 정치가 없을 때
생존 본능만 가지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고귀한 야만인 얘기 됐었고요. 따라서 맨 처음에는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사회가 정치가 생기기 전에 도대체 세상은 어땠을까? 인간은 어땠을까? 이런 관심이 이 당시에 굉장히 팽배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서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이 생겨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저희들도 이러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세기, 17세기 문제식하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21세기 문제식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새로운 세계가 안전에 전개되기 때문에 벅찬 흥분, 감격, 기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면요. 근데 저희들은 코로나가 극적인 계기가 됐었죠. 문명이 갑자기 끝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만약에 1.5도, 3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지구 절반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온갖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그러므로서 인류가 위기에 방면에 직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을 탐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기회는 지구의 문명 끝났고 이제 여차하면 화성으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2030년까지인가 100만 명 이주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서 있는 지점은 어찌 본다면 16세기, 17세기에 베이컨이나 홉스 이런 사람이 서 있는 지점하고 정반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문명이 막 시작하면서 세상을 완벽히 백화점으로 공장으로 만들기 직전에 출발점이 있었다면 저희는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더니 지구가 몰락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백지에다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구성할 것인가. 베이컨적인 그러한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학문을 우리에게 이길 것인가. 아니면 모성적인 학문, 보살피고 배려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이러한 학문을 우리가 꿈을 꿀 것인가 등등. 따라서 저희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왔던 유토피아 소설들을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 들어가기 전에 그전 다른 소설들에 나타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토머스 유토피아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입니다. 빈부의 차이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싶다면 좋은 차가 없는 게 눈에 들어오죠. 만약에 압구정대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면 없는 게 눈에 들어오죠. 없는 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가난이죠. 왜 일단 없는 것밖에 없냐. 근데 바라는 게 없으면 압구정 아파트도 필요 없고 그리고 큰 차도 필요 없고 큰 차 있으면 운전할 때 그 운전이 힘들죠. 그리고 자칫하면 사고 나고요. 그냥 있는 걸 만족을 한다 그러면 사실 가난이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행복을 분자 분모 이꼴 값으로 정식화시켰어요. 밑에는 분자는 욕망, 분모는 가진 것, 그리고 값이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게 하나도 없으면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가졌다 해보죠. 10만 원이 분모입니다. 근데 분자가 바라는 게 하나 더 빵이에요. 그럼 분자가 0이고 분모가 10만이라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죠. 저는 무한한 행복, 무한한 부를 가졌다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이다. 근데 원하는 것은 1000억 그 이상의 단위 잘 모르겠네요. 10조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게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토머스 모어가 구사한 유토피아는 내가 가진 게 뭐가 됐든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는, 그걸 더 이상 바라지는 않는 그러한 유토피아죠. 이게 사실 어찌 본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겨서 못생겼든, 저처럼 키가 작든, 키가 장대처럼 190 이상 크던, 그냥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토피아나 토머스 모어나 락카펠레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를 구상을 했었어요. 미래 사회는 이렇게 전부 다 평등하고 사유자산이 없고, 사유자산이 없기 때문에 가난도 없죠. 사유자산이 없기 때문에 권력의 차이도 없습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배우는 거하고 돈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배운 것도 사교를 따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등등 이런 욕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도 나타나질 않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지도자 따로 있고 지도 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가장 신성한 가치는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서로 모여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제기차기 혹은 고돌이 등등 이러한 장난도 하고요. 독서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남녀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사유재산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없습니다. 어떤 유토피아에서는 여기에 대한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에 대한 그 불안감, 공포가 너무나 큰 나머지 화장하는 여자는 사형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그냥 있는 그 아름다움이 됐지 왜 더 예뻐지려고 하느냐 등등. 아무튼 지금 이런 식의 유토피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눠먹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그게 학식이 됐건 아니면 외적인 아름다움이 됐건 있는 걸로 만족하는 자족적인 사회거든요. 그리고 욕망을 만족하는 사회가 아니라 절제하고 자족하는 사회예요. 프랜스 베이컨이 보기에 이러한 사회는 전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남성적인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남성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쩌면 너무나 여성적인 사회다. 그래서 프랜스 베이컨이 남성적인 유토피아를 제시를 했던 겁니다. 베이컨의 유토피아를 그린 사파 중에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의 유토피아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니하우젠 남자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허풍성 이야기죠. 지금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말을 타고 가다가, 기분 좋게 말을 타고 가다가 산에서 습지에 빠져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점점 말이 잠기고, 그리고 옆에 도와줄 사람 없고, 그리고 밧줄 같은 것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냥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허풍선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미니어전 남자가 기박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손을 쭉 뻗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붙잡아서 늪지 밖으로 자기를 집어서 건져 올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몸이 늪에 잠긴 몸, 늪 바깥에서 건져 올린 몸으로 자기 자신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자연에 살면서 이런저런
흉년이 있으면 기근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자연재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냥 늪에 빠져서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팔로 나를 건져 올리는가. 이게 또 하나의 팔이 크레인이잖아요. 포크레인, 크레인 같은 걸 나렇게 건져 올리는가. 그래서 자연에 내가 속수무책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어떻게 개조해서 내 하이루로 나의 그 봉사도를 만들 것인가. 따라서 이러한 그 기획을 설명하는데 이 미니하우징 남작의 이러한 그 허풍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본다면 베이컨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을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첫 줄을 보게 되면 그 유럽인들이 중국과 일본을 항해를 하다가 남태평양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헤매다가 섬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범선이 그 섬에서 다가와서 누구냐 물어보고 통성명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인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나라 뉴아틀란티스 벤살렘 왕국이라는, 벤살렘이라는 섬입니다. 그 섬의 이모저모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과학기술 문명이 뛰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음식들, 주거지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것에 대한 장황한 묘사가 있습니다. 빵이면 빵, 고기면 고기, 포도주면 포도주, 굉장히 훌륭한, 따라서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그런 음식들입니다. 따라서 좋은 상품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다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약들도 많고, 따라서 온갖 유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최문명 첨단의 그러한 의약품들, 그러한 기계들, 그러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벤살 왕국은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을, 과학자들을 세계 전역으로 파견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문명 지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정리하고 파악하고, 그러므로서 새로운 인류의 미래를 기약한다. 자기네들 모든 걸, 유럽에 대해서 자기네들 바깥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셀 왕국은 알려지질 않아요. 나는 모든 걸 보지만 난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거 바로 권력의 승리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밑을 잘 내려다보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위를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과거에 왕이 행차할 때 거둠이라고 그랬죠. 거둠. 왕이 행차할 땐 일반 백성들이 밟은 땅을 밟으면 안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붉은 흙을 뿌리죠. 그럼 백성들은 길 양편으로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게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고개 들면 그럼 큰일 나죠. 왕은 100% 보기만 하고 1%도 안 보이는 게 왕이고, 그런데 백성들은 100% 보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도 못 보는 게 바로 백성들이죠. 그럼 과학은 모든 걸 본다. 그리고 과학을 두둔해주고 있는 과학자들은 모든 걸 본다.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 계몽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보는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그들은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구나 지배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의리라는 옷을 입고 비단차를 휘날리면서 걸어가고요. 이 벤살렘 왕국의 과학자들이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문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신대륙 얘기를 해요. 이 지점에 참 재밌는 대목 같아요. 과거에 홍수가 있었다. 근데 홍수 이전에는 아메리카하고 신대륙하고 이 뉴 아틀랜티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았다. 그 당시에는 두 아메리카 신대륙하고 펜실베니아 왕국하고 전부 다 과학적으로 지식지혜에 있어서도 뛰어난 나라였었다. 근데 이제 홍수가 있고 나서 완전히 두 나라의 형편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대륙은 완전히 야만화된,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본받으면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지 못한 후진 사회죠. 근데 펜실베니아 왕국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제압해서 내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나라고요. 그러면서 아메리카 신대륙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추울 때 옷을 해서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옷을 만들 재주가 없으니까 동물의 털옷을 입고, 근데 여름이 되면 가볍고 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 없기 때문에 그냥 발가벗고 살고, 루소가 말하는 고귀한 야만인, 이걸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1492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이 됐잖아요. 어찌 보면 만약에 루소라면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로 묘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프랜시스 베이컨의 보기에는 인간적이지 못한, 동물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야만인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펜실 왕국이 얼마나 뛰어난 왕국인지 계속해서 자랑을 하죠. 세 번째 문단을 잠깐 읽어보면 우리는 천체를 모방해서 그것을 축소판 우주관을 만들기도 하고, 눈, 우박, 비를 실험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개구리, 파리, 다양한 생물을 종의 교배를 통해서 보다 우월한 종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따라서 이 펜실 왕국에 있는 호랑이는 세계의 어느 대륙에 있는 호랑이보다 더욱더 호랑이답고, 돼지는 더욱더 돼지답고, 그런 식으로 이 펜실 왕국의 동물, 식물, 자연을 지배하는 문화, 기술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장이 없는 사회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벽한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가장은 30명 정도 자녀를 보내고 있고, 언제나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그리고 집안의 대소다 모든 일 다 혼자 결정을 하고요. 따라서 과학자가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지배하듯이 집에서는 가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결정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정리한다면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걸 전부 다 항목별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완벽한 질서, 그리고 그냥 질서가 아니라 위계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혼돈이 없어요. 근데 완벽한 질서가 과연 행복한 사회인가? 자녀가 가끔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건 어쩌면 혼란이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아빠 엄마의 말에 복종하는 자녀가 훌륭한가? 근데 프랜시스 베이컨의 왕국은 완벽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은 다 만족시켜줍니다. 먹고 싶으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갈 수 없으면 배달 시켜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을 상품으로 변화시키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자연을 변화시키면 후유증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죽어라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번아웃 되거나 등이 휘거나. 근데 자연을 그렇게 착취하고 자연을 그렇게 이용하는데도 자연은 망가지진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고 매연도 없고요. 아까 다른 유토피아와 잠깐 비교를 했었는데 다른 유토피아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토피아는 권력의 유토피아다. 그리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라는 거. 왜 이런 식으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 그리고 욕망의 절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러한 유토피아를 구상을 했을까? 근데 이러한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 문명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2세기까지 지금까지 다리박질하면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는 그러한 꿈들을 완벽하게 실현을 시켜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프랜시스 베이컨의 벤셀 왕국은 왕국 밖에 호랑이라면 사람을 해치고 집에 와서 황소를 잡아먹는 그런 호랑이라면 벤셀 왕국은 완벽하게 제압되고 정복된 자연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자연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동물에는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젖소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젖소의 존재 이유는 젖소라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나무는 왜 있는가? 인간의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게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베이컨이 21세기 갔다라면 굉장히 흐뭇해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생각했던 과학적인 유토피아가 완벽하게 구현이 됐구나. 오른쪽 사진은 두바이죠. 사막을 이렇게 빌딩의 숲으로, 그것도 너무나 현란하게 아름다운 빌딩의 숲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을 할게요. 베이컨이 구상한 새로운 유토피아는 16세기거든요. 그리고 백지에다가 새로운 사회를 그리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자연을 어떻게 우리 문명화할 것인가? 아파트를 만들 것인가? 빌딩을 만들 것인가? 등등등. 근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자식하고 엄마의 관계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베이컨은 자연에 대해서 바라는 게 많았어요. 자연을 착취하든 고문을 시키든 윽박지르든 자연은 여전히 쌩쌩하게 자연일 것이다. 근데 엄마가 자식을 해서 모든 봉사로 희생을 하다 나중에는 암에 걸리고 그리고 허리가 휘고 관절염에 걸리고 어린 아들은 그거 상상 못하죠. 엄마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쓰러지고 병에 걸리는 생각을 못해요. 이거 미성숙한 어린아이죠. 근데 베이컨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다봤다. 자연을 이렇게 짓이고 착취하고 자연의 배를 드러내서 허파를 꺼내고 등등 그러면 자연이 망가지고 온난화가 시작이 되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종들이 멸종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전혀 몰랐을까? 근데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문명사를 본다면 저희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10대 중반이었다면 저희는 50대나 60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마도 망가져 가는구나. 이제 내가 엄마를 보살펴야 되는구나. 엄마한테 보약을 안 해드리면
또 같이 운동을 안 시켜드리면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지금 지구를, 자연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백운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자연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엄마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할 것인가, 아빠적인 패러다임인가, 권력인가 사랑인가. 물론 그 중간 단계에 무수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겠죠. 하지만 전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진다라면 지나치게 자연을 삭감하고 자연을 문명화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어떠한 후유증을 가져왔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가 아닌가. 이 점에서는 그 뉴 아틀란티스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